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동력 라이프에서 출판된 바니 하리 작가님의 내 몸을 죽이는 기적의 첨가물입니다. 먹는 음식의 중요성은 시대에 상관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옹프레는 내가 먹은 것을 말해다오. 그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속담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은 파래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음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TV에서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어디에 좋다고 방송이 되면 그 다음날 해당 식재료는 값이 오르거나 품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 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때마다 먹는 음식, 또는 출출할 때 즐겨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우리도 모르게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이 첨가물로 인해 우리 몸이 병들게 될 수 있다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제공되는 음식 중에서 몸에 무척이나 좋은 것으로 광고가 되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소비자인 우리가 선택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식사를 할 때 내가 바쁘다고 또는 몸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밖에 음식을 배달하거나 혹은 외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날 키우지 않았는데 난 왜 이럴까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왕에 사 먹더라도 몸에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또 요리를 할 때에도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그 판단의 기준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내 몸을 죽이는 기적의 첨가물, 바니 하리. 11장. 유기농 식품이 정말 더 좋을까? 1940년대 말 미국의 로데일 출판사를 창립하고 출판인으로 일하던 J.I. 로데일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뉴욕시에서 살았지만 유독한 살충제나 다량의 질소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관행농법은 몇 세대 전만 해도 일반적이었지만 대부분 힘은 덜 들면서 높은 생산량을 보장하는 산업형 농법으로 대체되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농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료에 쓰이던 화학물질이 군수품 제작에 사용되면서 농부들이 더 이상 화학비료를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화학비료를 생산하려면 엄청난 양의 화학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 화학비료가 부족해지자 불과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형 농업이 얼마나 파괴적 영향을 끼쳤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농부들은 갑작스럽게 토양의 영양 결핍 문제에 시달려야 했다. 관행농법은 건강한 표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산업형 농법의 경우 화학비료를 꾸준히 뿌려줘야 했다. 그런데 화학비료를 쓰지 못하면서 수확량이 곤두박질 쳤다. 로데일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유기농법을 이어갈 수 있는 농장을 열고 싶었다. 사실 엘버트 하워드와 레이디 이브 벨푸어 같은 영국 개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였다. 1954년 로데일은 이렇게 썼다.
유기농법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자리 잡은 농업 관습으로 현재의 화학적 농법보다 그 근거가 훨씬 탄탄하다. 현재의 농업 관행은 우리를 내리막길로 이끌고 있다. 이런 연유로 로데일은 펜실베니아주 시골 지역에 40만여 평에 달하는 농장을 지었다. 천연 거름을 만들기 위해 가축을 키우고 퇴비와 장비를 갖춤은 물론 여러 농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는 윤작을 실시했으며 다양한 비화학 기술을 활용해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축적된 화학비료 성분을 줄여나갔다. 이렇게 로데일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건강한 농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실천해 갔다. 땅이 독성물질로 오염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해안이 있었던 셈이다. 로데일이 미국 유기농업의 태동에 기여하면서 그가 시도한 작은 실험은 주요 성장 산업이 되었다. 가령 유기농 식품 시장은 미국 전체의 식품 시장의 약 5%까지 커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기농 사과와 브로콜리 정도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마트마다 유기농 식품이 진열돼 한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파스타에서부터 요구르트, 커피, 쿠키, 포도, 케이크까지 갖가지 유기농 식품이 즐비하다. 이렇듯 새로운 대안이 생기면 선택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매주 슈퍼마켓 통로에 서서 레몬 상자를 유심히 들여다본다. 오른쪽에는 유기농 레몬이 몇 가지 있고 왼쪽에는 대량 생산된 일반 레몬이 한가득 있다. 물론 유기농이 훨씬 더 비싸다. 고민이 시작된다. 유기농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살충제와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음식이라면 훨씬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해야 할까? 나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질 좋은 유기농 식품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비, 의약비, 진료비 등을 생각해봐라.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면서부터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 과체중에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살던 내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다. 처방약도 끊을 수 있었다. 유기농 식단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이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 나는 전통 농업에서 쓰이는 화학농업과 화학비료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런 화학물질이 우리 건강과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런 화학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이 맛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농약을 무더기로 살포하지 않은 순도 높은 딸기가 좋고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고기와 잔인한 환경의 사육장에서 자라지 않은 고기가 더 좋다. 유기농 과일이 늘 모양이 예쁜 건 아니지만 맛은 확실히 더 낫다. 유기농 육류와 닭고기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식품은 그래야 한다. 게다가 이런 유기농 음식이 우리 건강에도 더 유익하다. 화학농법에 쓰이는 화학물질 대다수는 피로를 유발하고 장 건강을 망치고 안색을 칙칙하게 하고 기분장애를 유발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암처럼 수명을 단축시키는 무서운 질병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기농 식품을 먹을 때면 나의 건강과 몸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또 유기농 식품을 사면 환경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한 농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유기농 음식을 대접할 때면 적어도 내 친구와 가족에게 합성살충제, GMO 농산물,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유기농 식품을 사고 유기농 식품을 먹을 때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유기농 식품은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성분표를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지만 모두 나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전통 식품업계와 화학업계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위험한 거짓말을 퍼뜨려 왔다.
즉, 이들이 바라는 바는 소비자들이 유기농 음식이 일반 음식보다 더 좋지도 더 건강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업계는 이런 거짓말을 널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해왔다. 슈퍼마켓에서 유기농 야채를 사는 것은 돈 낭비다. 쿼츠. USDA의 유기농 성분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바가지를 씌운다. 포브스. 유기농 식품은 마케팅용 성분표일 뿐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유기농이라는 과대 광고를 믿지 마라. NPR. 유기농 식품은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은다. 포틀랜드 트리뷴.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누가 만들어내는 것일까?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대형 식품업체와 대형 농업회사가 위장단체를 이용해 언론 매체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퍼뜨린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외관상으로는 독자적으로 보이는 농가나 블로거, 연구자들을 언론의 전문 정보원 노릇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짓까지 하고 있다. 대형 식품업체와 농업회사가 공동으로 벌이는 정교한 사기 행각에 언론 매체가 놀아나고 있는 셈이다. 진상은 이렇다. 식품회사나 화학회사에서 수백만 달러씩 지원을 받는 업계 위장단체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공략하고 대형 식품업체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 유기농 식품과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2015년 세계 최대의 시민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은 먹거리 조작, 식품업계의 위장단체와 은밀한 소통은 식품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대형 식품업체와 농약회사가 유기농 식품 운동에 맞서기 위해 어떤 더러운 술수를 동원해 왔는지 업계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런 대기업들은 자금력을 동원해 은밀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꾸며낸 메시지로 유기농 식품은 물론 나 같은 활동가까지 공격한다. 게다가 식품업계의 위장단체들은 합성 살충제, GMO 농산물, 화학식품 첨가물을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업계와 화학업계의 초대형 동업조합 4곳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유기농 식품에 맞서는 대외 홍보 활동을 비롯한 온갖 활동에 돈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식품업계를 위해 일하는 초대형 위장단체 14곳은 같은 기간 동안 1억 2,600만 달러를 썼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업계 단체 중에는 관행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자금을 대는 식품과 농업연맹이라는 곳이 있다. 이 단체는 EWG의 더티 더즌 가이드를 공격한다. 생명공학정보위원회와 안전하고 합리적인 먹거리 연합은 유기농업에서 금지된 GMO 농산물을 옹호하며 먹거리 적정 가격을 위한 단체는 전통 농법을 쓰는 육류 및 달걀 생산자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양돈협회는 유기농 식품을 선호하고 공장식 축산 농가의 사육 환경을 염려하는 주부들을 비꼬아 이른 말인 크레이지 마마를 주의하라고 농가에 경고했다. 여러 식품 대기업과 위장단체인 커먼그라운드가 미국 최대의 여성 블로그 연합인 더 블로그허 퍼블리싱 네트워크를 후원해 왔다는 것은 연합에 소속된 블로그의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다. 2014년 몬산토는 블로거들에게 농부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블로그어 컨퍼런스와 브런치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150달러를 지급했다. 2016년 5월 블로그어 푸드 행사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다. 몬산토와 회사의 홍보 대행사가 청중으로 참석해서는
내 강연 내용을 열심히 메모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여성 활동가로서 나를 비롯한 여성 블로거, 특히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 체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들을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혐오한다. 실상이 이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처럼 유기농 먹거리와 농법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요 홍보회사와 위장단체에 익숙해지라고 말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홍보업체들이 설파하는 정보를 널리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을 옹호하는 우리는 식품업계 대기업과 위장단체들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작태에 반대한다. 이들의 행태를 그대로 두면 비만, 당뇨, 알레르기 발병률 급등을 피할 수 없다. 식품업계의 진실을 밝히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왜 거짓말을 할까? 유기농 식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진짜 범인은 다우와 바이엘과 같은 거대 농화학 기업과 라운드업 생산업체인 몬산토이다. 잘 생각해봐라. 거대 농화학 기업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라운드업, 살충제, GMO 종자는 유기농 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모든 농장이 유기농법을 채택하면 이들 회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제품이 사라지게 된다. 유기농 먹거리가 전통 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이나 식품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테니 자금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관련 증거를 숨기고 유기농법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짓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거대 농화학 기업은 미국인들이 식품의 산지와 생산 과정에 의문을 갖길 바라지 않는다. 기업 이윤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유기농 식품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제시하고 유기농법에 관한 오래된 편견과 잘못된 정보를 상세히 파헤치고자 한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유기농 식품의 진실 1. 뛰어난 영양가. 유기농 식품 섭취가 분명 몸에 해로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건강에 좋을까? 과학적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는 유기농 식품이 영양가가 훨씬 더 풍부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유기농 토마토를 분석한 뒤 일반 토마토보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1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토마토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 함량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2014년 통계 분석 연구에서는 유기농 식품이 비유기농 식품에 비해 항산화 물질이 최대 69%까지 더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유기농 식품은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과 농약 수치가 더 낮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한 이 학술지에 실린 2016년 대규모 분석 연구에서는 유기농 육류와 유제품의 경우 다양한 효능의 오메가3 지방산이 50%가량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농장에서 자란 동물이 전통적인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된 가축보다 목초를 더 많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연구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가 많지 않다고 해서 기존에 나온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유기농 식품의 효능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 영양학 연구가 유기농을 반대하는 이익 집단의 자금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명공학 기업, 거대 농화학 회사,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지 않는 식품회사가 이런 연구를 지원한다. 이런 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과학 연구에 돈을 쓸 리 만무하다. 2. 뱃살 빼는 밥상. 물론 유기농 식품의 이점은 풍부한 영양가에만 있지 않다. 유기농 먹거리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항생제, 성장호르몬, 농약, 합성 보존료는 연구자들이 오비소겐이라고 규정한 화학물질의 일부에 불과하다. 영국의 연구자 폴라 베일리 해밀턴이 2002년에 보안대책의학저널에 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주변 환경 곳곳에 존재하는 오비소겐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논문은 오비소겐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다며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뉴욕타임즈는 비만쥐가 보내는 경고라는 기사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관행 농법으로 재배한 일반 농산물에 잔류하는 합성 살충제 대부분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적이다. 유기농 식단으로 오비소겐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체중 감량과 유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해 물질 없는 청정 재료. 내 경험상 유기농 식단으로 바꾸면 건강에 유해한 고도 가공식품 섭취를 훨씬 수월하게 피할 수 있다. 인증받은 유기농 식단을 선택하면 자연스레 인체에 유해한 수많은 식품 첨가물 섭취량이 줄어든다. 가령 식용 방부제인 TBHQ, 산화 방지제인 BHT, 인공감미료 아스파르템, 수크랄로스, 인공 식용색소, 황색5호 등 유기농 인증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무리 유기농 식품이라도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대체로 유기농 식품에서는 끝도 없이 긴 첨가물 목록을 보기 힘들다. 실제로 진짜 식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농약의 위험에서 가족을 지키는 방법.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 10장에서 다뤘던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한 농약에 함유된 합성 화학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농약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유럽 의회가 의뢰해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 보고서이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유기농 먹거리와 유기농법의 유익성에 관한 연구를 의뢰받았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공공보건학과 외래 교수 필립 그랑장의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관행 농법으로 재배한 일반 식품은 물에 씻고 난 뒤에도 농약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 반면에 유기농 식품은 사실상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재배된다. 미국에서 장기간 진행된 출생 코호트 연구, 출생 시기에 따른 질병, 발병률 연구에 따르면 농약은 어린이의 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연구진은 임신 중에 농약에 노출될 경우 아이의 IQ와 신경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ADHD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약이 뇌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아이의 건강에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유기농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농산물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다. 농산물을 검사해보면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작물이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일반 농산물보다 농약 잔류량이 훨씬 적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2014년 논문에 따르면 관행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물이 4배가량 더 많았다. 유기농 식단으로 바꾸면 생명체를 없애기 위해 제조된 합성 화학물인 농약 노출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관인 국제농약행동망에 따르면 체내에 흡수된 농약은 장단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 체내에 축적된 농약은 장기적으로 신장과 간에 손상을 입히는데 두 장기가 체내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느라 무리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건 주요 장기뿐만이 아니다. 농약은 우리 몸 곳곳에 해를 끼친다. 일반적으로 농약의 빈번한 사용과 체내 흡수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제2형 당뇨병, 비만, 음식 알레르기, 불임. 농약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그 피해는 사실상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입증한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생애 초기에 농약에 노출되는 경우 소아암, 인지기능 저하,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 문제가 되는 농약 노출을 인지하고 줄이려면 현재의 미비한 의료훈련, 공공건강 추적 시스템, 농약 규제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 대개 식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관행 농법에서 흔히 쓰이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산된 유기농 식단을 제공했더니 소변 검사에서 유기인산염 살충제 대사 물질의 검출량이 단기간 내에 급감했다. 5. 농약에 노출된 농부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는 기존 농법이 농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P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해 수만 명이 넘는 농부가 농약 중독으로 고생한다. 아마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농약이 농부와 농장 근처 마을에 끼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2010년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대통령 직속 암위원회는 합성 살충제 노출이 농장 근로자의 암 발병 증가는 물론 농장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백혈병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했다. 농장의 현실이 이러한데 매일 조금씩 농약 속에 독성 물질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만 해도 두렵다. 6. 껍질을 벗기거나 씻으면 농약이 사라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관행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대개 침투성이다. 작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씻는다고 깨끗이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과일이나 야채 한 가지에도 다양한 농약이 쓰이기 때문에 잔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의 가지수에는 제한이 없다. 포장 가공돼서 판매되는 비유기농 식품의 경우는 씻어서 먹기도 힘들다. 앞장에서 언급한 가공 순액류에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7. 세계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농약 사용이 필수라는 거짓말. 거대 농식품 회사는 세계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농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약의 화학물질이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만적인 낭설에 불과하다. 최근 유엔 전문가들은 농약이 결국엔 상수시설에 축적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며 벌의 떼죽음을 야기함은 물론 미래 먹거리 생산에 큰 환경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기아 문제는 빈곤, 불평등, 분배가 원인이지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다. 세계 인구를 먹이려면 농약이 필수라는 낭설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농업 생산으로 이양하는 전 지구적 체계를 조성해야 할 때이다. 2017년 3월 먹거리 기본권과 독성 물질에 관한 UN 특별조사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8. 유기농 농약. 유기농 식품을 생산할 때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농약이나 비료를 쓸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USDA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에서 승인한 유기농 농약과 살진균제를 방침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비료의 경우 가축의 배설물에 풀과 짚 따위를 넣어 섞인 거름을 사용할 수 있다.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고 싶겠지만 관행농법에서 허용되는 하수 원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바이오 고용물인 하수 찌꺼기에는 유해한 박테리아, 약물, 유독성 중금속, 내연제,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다. 정말 코를 막고 싶지 않은가? 이런 오염물질 중 일부는 우리가 먹는 작물에 흡수돼 잔류한다고 밝혀졌다. 유기농 표준은 퇴비로 하수 찌꺼기를 사용하는 관행을 금하고 있다. 유기농 농법은 피복 작물을 심거나 기계 제초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게다가 농약이 필요한 상황을 유기농 인증기관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농약을 쓰게 되더라도 식물이나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무독성 천연물질을 사용한다. 농약은 수많은 어려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농약보다 훨씬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유기농 농장에서 허용되는 유기합성 농약은 25가지에 불과한 데 반해 비유기농 농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900가지가 넘는다. 이 같은 규정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유기농 농산물이 농약 검사에서 일반 농산물보다 농약 잔류량이 훨씬 적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9. 유기농 육류가 제값을 하는 이유. 육류나 유제품은 다른 식품군에 비해 되도록 유기농을 선택해야 한다. 살충제 사용이 관행적인 일반 육류, 달걀, 유제품은 일반 농산물보다도 합성 살충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료에 쓰인 살충제가 동물 조직에 점차 축적되기 때문에 일반 쇠고기, 달걀, 우유, 돼지고기, 가금류 표본에서 살충제 잔유물이 검출되었다. 유기농 농장에서는 동물을 사육할 때 반드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료만 써야 한다. 일반적 사육 방식으로 키운 동물은 성장 촉진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외에도 여러 약물을 쓰기 때문에 고기에 이런 화학 성분의 잔류물이 남아있다. 성장 촉진용 항생제 과용은 슈퍼박테리아를 발현시켜 자연히 고기도 내성균에 오염될 테고 고기를 먹은 우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한편 유기농 농장은 동물을 사용할 때 이런 약물의 사용이 금지된다. 자가실천법. 유기농으로 먹어라. 1. USDA가 인증한 100%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라. 이른바 유기농 식품 중에서 USDA 유기농 성분표가 붙은 제품에는 GMO 성분이 함유된 재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동물성 식품을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대다수는 GMO 농산물 사료를 먹이거나 우유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 역시 몬산토 제품인 BGH를 주입하기 때문이다. 해로운 제초제를 대량 살포한 GMO 옥수수와 GMO 대두를 먹인 가축에서 나온 몬산토 우유나 몬산토 버터를 정말 먹고 싶은가? 2. 농약이 적은 먹거리 선택. 당연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과일과 야채가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고 유익한 미생물 군집을 조성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 신선한 농산물 위주로 밥상을 차려라.
물론 유기농 과일과 야채는 다소 비싸고 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00% 유기농만 고집할 수 없다면 농약 잔류량이 적다고 알려진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라. EWG의 정보를 참고하면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이 답이다. 유기농 식품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듣거든 그런 말을 유통시키는데 돈을 대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거대 농식품 회사들이 살충제와 제초제가 무해하다는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농약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결국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유기농 식단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지난 10년간 유기농 식품 판매량이 매해 10%가량 증가한 점을 보면 유기농이 대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유기농 밥상으로 바꾸고 몸의 변화를 느껴봐라. 몸이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세상에는 제값을 하는 것들이 있다. 12장 건강을 위한 3가지 질문. 어렸을 때 나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 다행히 호기심이 많은 천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고교 시절에는 토론대회에 나가 전국 순위를 다투었고 전국 대학에 내노라 하는 토론부에 영입되기도 했다. 식품 활동가가 된 이후로는 토론자로서 습득했던 기술과 역량을 단련하며 영양가 높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간 내가 먹어온 음식이 어떤 성분과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식품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맹렬히 파고들었다. 덕분에 식품 첨가물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석유 화학물질이나 곤충의 몸에서 추출한 물질로 음식의 색을 만들고 왜 식품 보존제가 암을 유발하는지, 설탕 및 향료 업계가 어떻게 중독성 있는 식품을 만드는지 등 수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되도록이면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는 건강과 몸매를 개선하고 더 오래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무책임한 기업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음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와 잘못된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나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다. 스스로 음식 조사관이 되는 것이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밥상에 올리는 식품을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알게 되면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내놓은 모순된 정보들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긴다. 생각보다 쉽다. 나처럼 직업적인 식품 활동가가 되어 온종일 조사할 필요는 없다.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아래 3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면 된다. 1.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가? 2. 재료의 영양가는 높은가? 3. 어디서 어떻게 키운 재료인가? 이 질문을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 안에 넣어둔다.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휴대폰 메모장에도 저장한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식품을 선택한다면 가족 전부가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수익을 명분 삼아 우리가 먹는 식품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부도덕한 회사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하다. 곧장 주방으로 가서 3가지 질문을 해보라. 지금 당장.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나 수납장 문을 열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꺼낸다. 이제부터 조사관이 돼보자. 질문 1.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먹을 식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성분표부터 읽어야 한다. 식품 첨가물이나 보존제가 함유돼 있다면 왜 들어갔는지 정말로 필요한 성분인지 자문해 본다.
성분표에 적힌 원재료나 식품 첨가물이 무엇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를 때는 제품이 있던 자리에 다시 넣어둔 뒤 자연식품을 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을 찾아본다. 식품 포장지 앞면에는 실제로 제품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고를 때 주로 식품의 앞면을 살펴보지만 그야말로 큰 실수이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을 자기네 회사에 유리하게 이용한다. VA 스플래시 프루트 메들리 주스 한 병을 예로 들어보자. 전면 라벨을 보면 밝은 색깔의 과일 사진과 함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C가 함유되어 있다고 굵게 적혀 있어서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정반대인데 주재료인 첫 두 재료가 물과 액상과당이다. 성분표를 더 읽어보면 인공 식용색소인 적색 40호, 석유에서 추출한 타르 색소로 음식의 색을 냈고 인공 감미료인 수크랄롭스, 염소 처리한 당분으로 단맛을 첨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A 스플래시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C가 함유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당분과 화학 첨가물을 함께 마시는 셈이 된다. 아직도 이 음료수가 건강에 좋아 보이는가? 보존제, 인공감미료,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허가받은 모든 식재료는 FDA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먹어도 괜찮다는 인증을 받은 재료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3장에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식재료가 개발되면 대개 FDA가 아니라 식품 제조 업체에서 자체 승인한다. 사실상 허점 투성이 제도이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FDA나 다른 기관이 식품에 들어간 첨가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름 모를 재료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품을 최대한 많이 먹어라. 불필요한 재료가 적게 들어간 제품일수록 더 좋은 식품이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진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견과류, 씨앗류, 콩류, 기름이 적은 육류 등 자연식품을 먹되 기왕이면 모두 유기농으로 먹어라. 첫 번째 질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대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다. 질문 2. 재료의 영양가는 높은가? 몸매를 가꾸고 건강해지려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서글퍼진다. 식품업계가 우리가 먹는 식품에 자행해온 꼼수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케팅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저칼로리, 무첨가, 천연, 건강한 같은 마케팅 용어가 식품 포장지에 화려하게 찍혀 있지만 논란이 많은 온갖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가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황색 5호, 카란기난, 천연 향미료 따위를 먹는데 대체 어떤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흡수되지 못할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첨가물은 뭐가 됐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발명된 대다수 식품 첨가물은 식품업계의 매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이나 식품의 영양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먹거리를 선택할 때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 자연식품인지 가공식품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자연식품은 간단히 말해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의미한다. 자연식품은 일반적으로 단일 재료 음식으로 보존제나 색소는 물론
책 뒤쪽 부록에 실린 어떠한 식품 첨가물도 함유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자연식품이 진짜 식품이다. 진짜 고기, 진짜 브로콜리, 진짜 사과 등. 식품과 원재료가 앞서 설명한 자연식품이나 진짜 식품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면 몸에 안 좋은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과 에너지를 채우고 오래 살고 싶다면 신선한 자연식품으로 구성된 균형 갖춘 식단을 먹어야 한다. 영양가 없는 정제당으로 단맛을 낸 음식보다는 자연에서 나온 건강한 영양분을 함유한 대추야자, 메이플 시럽, 꿀 등으로 단맛을 낸 음식이 낫다. 표백 처리를 한 밀가루에 합성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넣어 만든 식품 대신에 유기농 통곡물, 견과류, 씨앗류 등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라. 식품을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는 칼로리이다. 과하게 먹지만 않으면 어떤 종류의 칼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리라. 이 같은 잘못된 이론 때문에 사람들이 영양가라고는 없는 인공 감미료와 증점제, 여타의 유해한 첨가물로 가득한 고도 가공식품을 먹는다. 앞으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눈여겨봐라. 이게 핵심 질문이다. 칼로리, 지방 함량, 탄수화물 함량에 집착하지 말고 칼로리의 질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단 영양가를 챙기면 나머지는 절로 해결된다. 질문 3. 어디서 어떻게 키운 재료인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 우리는 그 식품의 이력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한다. 지역의 농산물 집판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는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긴 유통 과정을 거친다. 생산자, 포장업자, 배달업자, 공급업자를 거쳐 마트에서 최종 판매된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제를 사용할 테고 살충제, 화학물질, 비료,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을 써서 재배할 것이다. 그래도 음식의 원산지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상품 겉면의 가격 확인 코드를 확인해봐라. A9로 시작하는 5자리의 코드는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다. 3이나 4로 시작하는 4자리 코드는 관행 농법으로 키운 농산물이거나 GMO 농산물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GMO 농산물로는 옥수수, 감자, 사과, 주키니, 노란 호박, 파파야가 있다. 하비스트 마크 같은 앱을 이용하면 좀 더 상세한 농산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동물에서 나온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알다시피 공장식 농장에서는 갖가지 호르몬과 성장 촉진용 약물을 사용함은 물론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항생제와 GMO 사료를 먹여 동물을 사육한다.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육류는 이런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100% 천연이라는 성분표가 붙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동물 복지 인증, 인도적 생산 인증, 유기농 인증 같은 실제 의미가 있는 성분표가 붙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나는 육류를 살 때 현지에서 생산한 유기농 제품을 사려고 한다. 건강에 가장 좋은 육류를 비롯한 식품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의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농장주와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눠볼 수 있다. 온라인 농산물 집판장이나 정기 배송 방식의 공동체 지원 농업을 통해 비좁고 더러운 공장식 농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유기농 고기를 구매한다. 육류 등의 동물성 제품을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일은 점차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내가 먹을 고기가 자유롭게 방목되어 살았던 가축의 고기인지, 공장식 축산 시스템 하에서 사육장에 갇혀 항생제를 맞으며 사육된 동물의 고기는 아닌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일생을 행복하게 지낸 건강한 소에서 나온 고기이기를 바랄 뿐이다. 육류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도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좋다. 나는 되도록이면 지역의 농부에게 직접 먹거리를 구매한다. 지역 농산물을 먹다 보면 자신이 먹을 식품을 생산한 사람과 직접 연락하게 된다. 이는 지역 농가와 농업을 지원하는 방법인 동시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기 위해 보존제를 쓰는 여타의 농산물과 달리 영양가가 훨씬 풍부한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을 때 원산지가 어디이며 어떻게 만든 음식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는가? 물론 그냥 나오는 대로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 편하고 간단하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음식의 출처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다만 몇 가지 요령이 있다. 해당 식당의 육류 공급업체가 어디인지 물어보라. 외식하러 식당에 갈 때면 서빙 직원에게 고기를 어디서 사오는지 물어봐라. 모른다고 하거나 미국 최대의 식자재 유통업체 시스코나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서 사온다고 답한다면 10중 8구 많은 가공을 거친 고기라는 뜻이다. 무항생제 고기를 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식당에서 육류나 유제품을 먹지 마라. 생선도 마찬가지이다.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인지 확인부터 하라. 1. 어떤 요리유를 쓰는지 확인하라. 많은 식당이 튀김 요리에 대두유나 식물성 식용유 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유를 사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턱대고 주문하지 말고 어떤 기름을 사용하는지 주방 직원에게 먼저 확인하라. 가능하다면 기름통의 성분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2. GMO 재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라. 식당 직원에게 넌 GMO 재료를 사용한 음식인지 물어본다. 직원이 모른다고 답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단골 식당과 직원에게 GMO에 관해 알려줄 기회로 삼으면 된다. 유기농이 아니거나 옥수수 같은 대표적인 GMO 농산물을 쓰인 요리라면 GMO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메뉴를 선택한다. 3. 직접 만든 요리를 파는 식당을 택한다. 스프나 다른 요리를 주문하기 전에 식당에서 직접 만들었는지, 식품 첨가물을 넣었는지 먼저 물어보라. 4. 메뉴에 없는 요리를 주문한다.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지 주방장에게 물어본다. 주방장의 음식 실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고급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적인 주문이 한결 수월하다. 고기는 간단히 올리브 오일이나 버터, 소금으로 조리하고 생야채를 쪄서 곁들여 달라고 부탁한다. 5. 단골 식당과 친분을 쌓는다. 건강한 음식을 꼭 먹어야겠고 바빠서 요리할 시간은 없을 때 나는 단골 식당을 찾는다. 직원들과 잘 알고 지낸 덕분인지 매번 내 취향에 맞춘 완벽한 요리를 대접해준다. 가령 내가 자주 가는 스시 식당의 주방장은 흰쌀이나 건강에 안 좋은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야채만 넣은 특별한 스시롤을 만들어준다. 그는 이 요리를 푸드 베이브 롤이라고 부르고 내가 회를 먹을 때 와사비 소스가 아니라 폰즈 소스를 선호한다는 것도 잘 안다. 나는 늘 로메인 상추에 오일을 곁들인 샐러드로 식사를 시작한다. 직원이 생강 드레싱과 뜨거운 녹차 한 잔을 내올 때도 있다. 이 식당에서 하는 식사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결코 없다. 나도 안다. 밖에서 먹을 때마다 올바른 먹거리만 먹겠다고 고집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에는 더 힘들다. 처음에 내가 식당에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나를 놀렸다. 오, 바니가 주문하네. 한숨 자야겠다. 식당에서 우릴 정말 싫어할 거야. 바니가 주문하잖아.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음식에 관한 원칙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게다가 나의 이런 습관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고급 스테이크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 메뉴를 훑어보고 고기에 관해 물어봤지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주방장에게 야채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사람들 앞이라 긴장되고 신경이 쓰여서 서빙 직원에게 살며시 주문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야채 요리가 꽤나 맛있어 보였는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은 요리를 주문할 수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누구나 먹으면 기분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을 식품의 선택권을 대형 식품업체에 외주를 주고 맡기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더는 식품이 우리 몸을 불편하고 아프게 하고 살찌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건강을 해치는 불편한 식품은 사라져야 한다. 돈만 밝히고 우리의 건강에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는 회사들이 식품 공급 체계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식품 공급 체계에 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 혁명은 말처럼 쉽지 않으며 하룻밤새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장담하건대 식품회사는 돈벌이가 되는 정크푸드를 우리에게 계속 먹이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업계의 속임수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진실은 살아있고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가공식품 섭취를 멈추고 자연식품과 유기농 같은 진짜 먹거리로 식단을 채우다 보면 화학물질, 독성물질, 첨가당, 식품 첨가물 같은 유해물질을 자연히 차단하는 동시에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그런 날이 있다.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 진화되고 지속된다. 즉, 식습관의 변화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가 돈을 쏟아 만들어낸 거짓말을 분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자 가장 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이다. 대형 식품업계는 우리에게 독성 물질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마시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화학물질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매해 수억 달러를 투자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상한 음식들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든다는 이야기가 들릴라 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운동 부족으로 사람들이 병든다고 광고 선전을 만들어 퍼뜨린다. 이제 더는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말고 식품에 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